안녕하세요. 저는 최상도라고 합니다. 지금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큐메니칼연구원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에큐메니칼 연구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신 그 금주섭 박사님 오셔서 이번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7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강사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중간중간에 들어오시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계속 수락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연구원 소개를 위해서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에큐메니칼 연구원은 사실은 최초로 세계기독교 미래포럼과 세계기독교 미래연구원으로 시작이 됐고요. 세계기독교를 위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을 해서 그리고 그 세계적인 이슈들을 기독교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세계교회 지도자들하고 교류를 활성화해서 말 그대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2012년 7월에 세계기독교 미래포럼, 세계기독교 미래연구원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기독교 미래포럼과 세계기독교 미래연구원으로 창립되었는데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하다가 저희가 한국 에큐메니칼 연구원으로 2018년에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에큐메니칼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사실상 저희가 그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로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지도력을 형성하고 네트워킹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싱크탱크로서 세계교회 속에 있는 한국교회의 발전과 신앙 연구, 전략 개발, 그리고 의제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사이의 신학적 가교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에 기초하는 에큐메니칼 영성을 개발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생명운동의 새로운 헌신과 활동을 불어넣기 위한 역할을 할 목적으로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2012년에 창립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국제포럼과 국제신학 콜로퀴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제포럼은 세계 크리스찬 리더들을 초대해서 신학적 이해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도전들 그런 것들 대안들을 모색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신학 콜로퀴움은 신학적인 의제를 가지고 전 세계 신학자들을 초대해서 현재 세계의 도전과 신학 그 도전에 대한 신학적으로 깊이 통찰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목회와 선교적 상황에 대안으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제 목회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로컬 에큐메니즘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목회자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 에큐메니칼 학회를 통해서 교육 활동과 그리고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제 포럼을 소개해 드리면요. 2013년에 저희가 2012년에 창립하고 2013년에 후쿠오카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홍콩 국제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제주 국제 포럼을 진행했고 그리고 2017년에 서울 국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해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 100여 명 가까이 모아서 함께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응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부터 5차까지 국제 신학 콜로퀴움을 포천과 그리고 필리핀,
일본 도쿄에 이르기까지 4차의 국제 콜로퀴움을 진행해서 변혁적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적인 방향, 에큐메니카 운동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신학적인 모색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온라인 세미나를 이제 금주섭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 온라인 세미나를 1차로 5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에 6월에는 동아시아와 기독교 코로나, 그리고 7월에는 세계교회와 코로나라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차 국제 콜로퀴움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젊은 에큐메니칼 신학과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을 동원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칼 신학 논문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출판해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원장님 나오셔서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에큐메니칼 연구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금주섭 목사입니다. 원장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의 교수님들이 한 10분 정도 연구원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저희가 1년씩 징벌을 받아서 자원으로 서로 나누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가 제 차례여서 제가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연구원이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와 세계 기독교에 대한 세미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국 에큐메니칼 연구원 온라인 세미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기독교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체 올 한 해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1차 세미나는 저희가 5월에 온라인 세미나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 화요일 4차례에 대해서 4차례 준비하고 있는데요. 1차는 우리 한국 기독교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천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좌장으로 우리 장윤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영성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된 기독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 역동성을 상실하고 영성의 종교의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떼제 공동체의 신한열 수사님께서 내일 강의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강의 시간으로 하는 7시 반에 떼제 공동체의 낮 공동체 기도 시간이 겹쳐서 내일만 저희가 4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좌장은 우리 부원장이신 최상도 교수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 반에 덕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전 호남신학교 교수이신 최강선 박사님께서 목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정병준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섬기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요일 날 7시 반에는 영남신학대학교의 예배학 교수님이신 김명실 교수님께서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천영철 박사님께서 좌장으로 섬기시겠습니다. 저희가 2차로 동아시아 기독교와 코로나에 대해서 또 4타임의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한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주변 국가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서 심각한 사회적 변화와 또 목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분들과 함께 동아시아 기독교와 포스트 코로나 컨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오동일 교수님께서 중국 기독교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2주제는 일본 교회협의회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성재 박사님께서 제일동포 3세지인데요. 일본 기독교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세 번째 주제는 우리 홍콩 기독교, 특별히 홍콩의 민주화 시위나 여러 가지 그 홍콩 기독교의 급변한 변화가 있는데, 홍콩 기독교와 포스트 코로나 컨텍스트에 대해서 홍콩 그 도봉산 기독교 센터의 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윙채통 박사님, 젊은 여성 박사님이신데 주제 강의를 해주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로는 싱가포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수딥다 싱 세계 선교협의회 선교훈련 국장님께서 강의를 해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통역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월 16일, 17일, 20일, 21일 똑같이 목금, 월화 저녁 7시 반에 시작합니다. 1주제는 주변부로부터의 선교, 세계교회협의회 선교와 전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바기스모 쿠릴로스 주교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제2주제는 변혁적 에큐메니즘에 대해서 세계개혁교회연맹 총무님이신 크리스 퍼거슨 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목회와 교육에 대해서 영국 개혁교회 연합의 부총무님이신 프란시스 레인 여사께서 강의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세계의 경제와 금융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로가테 무시아나 생태생명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아프리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로가테 박사님이 제4주제를 강의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고 유익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동아시아와 세계 기독교에 대한 세미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우리 신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김동석 목사님께서 WCC의 디아코니아 담당 국장으로 계시다가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김동석 목사님을 기념하는 신학 논문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주변에 또 오늘 참석하신 신학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응모 8월 15일까지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있는 이메일로 논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약소하지만 상금과 출판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 2, 3차 세미나의 성과를 모아서 10월 달에 제5차 국제신학 콜로퀴움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기독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만의 원주민 신학교인 유시찬 신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 2, 3차의 강연 내용과 신학 논문 공모에 나오는 논문들은 저희가 국영문으로 출판을 계획하고 있고, 영문은 지금 미국의 포트레스 출판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그 세미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혹시 저희가 고칠 점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채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과정에서 저희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그 오늘 제1강좌의 좌장이신 장윤재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재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시고 교목과 또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의 원목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수학하셨고, 신학과 과학, 예술, 경제, 생태, 여성, 에큐메니즘 전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공헌해 오셨습니다. 저서로는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신학, 또 생태, 동물 신학 등의 여러 저서를 발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윤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윤재 교수입니다. 이 모임에 사회를 맡게 되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할 역할은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강사 소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임키퍼로서 시간 지키는 역할인데, 오늘 타임은 이제 강사 선생님 40분 강연이 있으시고 40분 동안 질의응답 받는 40 더하기 40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이제 선생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오늘 제가 3가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 도중에 질문이 생기시면은 그 대화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제가 정리해서 수합해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이제 강사 선생님께 전달을 해서 선생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대화창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제가 오늘 강사한 선생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강사 선생님이 누구신지 소개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께는 좀 신뢰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지성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학자시고 운동가시고 우리나라와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학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적어주신 대로만 짧게 소개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하버드에서 진화생물학 박사 받으셨고, 하버드 대학의 전임 강사, 미시건 대학의 조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지내셨고, 2006년부터는 저도 있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로 계셔요. 현재 국제학술지 6곳의 편집위원 맡고 계시고요. 2019년에 출간된 동물학 백과사전 총괄 편집장 역임하셨고, 논문이 무려 120여 편에 이르시고요. 6권의 영문저서 외에도 지금까지 60권 이상의 책을 집필 또는 번역하셨는데, 역시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저는 이 숫자만으로도 제가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한국생태학회 회장, 초대 국립생태원 원장, 국제생물다양성협약 의장 역임하셨고, 현재는 생명다양성재단과 국제기후변화 포럼 대표, UN 기후변화 포럼의 명예대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선생님 이름이 최재천이세요. 제가 한자를 이렇게 보았더니 있을 제자에다 하늘 천자 쓰시더라고요. 저기 왜 인명은 제천이란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과 생각과 운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이제 이름부터 주어진 그런 분으로 소개하면 훨씬 더 저희들에게 가깝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좀 이따 PPT로 소개하시겠습니다만 팬데믹,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이고요. 부제로는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하고 있고 물리적 거리, 예방적 거리는 서로 멀지만은 우리 마음의 거리, 이 세상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 사랑의 거리는 서로 가깝게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멀리 있어 잘 안 들리겠지만은 우리 오늘 귀한 강사님 모셨는데 최재천 교수님을 좀 서로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바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필이면 제 이름까지 그렇게 낱낱이 분석을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이름이 너무 커서 항상 주눅 들어서 살았습니다. 너무 거창한 이름을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셔가지고요. 저는 2006년도에 서울대학에서 이화여대로 옮겨온 이후에 제가 아마 학교에서 그래도 제일 의기투합이 잘 되는 교수님이 아마 장윤재 교수님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어쩌면 제가 에코과학부라는 학부에 있는데 에코과학부를 떠나서 아마 자연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으신 분이 우리 이화여대에서 장윤재 교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얘기 조금 드리면서 왜 이게
자연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나 하는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 올리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저 슬라이드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 넘겨달라고 하겠습니다. 하시면. 말씀하시면 넘겨달라고요? 넘겨주세요 하면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주시죠. 팬데믹이라고 하여 있는 슬라이드를 좀 올려 주십시오. 첫 슬라이드, 두 번째죠. 그러니까 숫자로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네. 그 저희 부친이 아니요. 그 전 슬라이드요. 저희 부친께서 지금 뭐 연세가 90대이신데요. 며칠 전에 음식을 뭐 밖에 요즘 안 나가시니까 장을 잔뜩 받아가 이제 가져다 드리는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90이 넘으셨으니까 뭐 일제도 겪고 6.25 전쟁도 겪고 다 겪을 거 다 겪었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도 겪고 죽을 줄은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뭐 아마 살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생애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아주 작은 존재한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가 지난 한 뭐 10여 년 동안에 사르스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우리가 다 저지른 일이잖아요. 참 이상하게도 모든 게 다 박쥐로부터 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박쥐에서 꼭 출발을 했을까? 사르스의 경우에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 그러고 메르스의 경우에는 낙타 그리고 이번에는 천산갑이 아마 중간 숙주가 아니냐. 근데 왜 이게 전부 박쥐로부터 출발했을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구상의 포유류의 종수 중에 절반이 쥐입니다. 절반이 설치류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의 또 절반, 그러니까 전체 포유류의 25%가 박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박쥐가 워낙 종수가 많다 보니까요. 박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 옛날 유럽에서 패스트는 흑사병은 쥐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쥐, 박쥐 이런 것들이 제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게다가 우리가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의 포유류의 종다양성을 비교할 때 박쥐를 빼고 비교하면 열대와 온대의 포유류 종다양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에도 사는 종만큼 온대에도 포유류 종들이 살고 있는데요. 박쥐를 포함하면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박쥐가 그러니까 주로 열대에 사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박쥐가 지금 온대지방으로 자꾸 점점 분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온대에서 우리가 박쥐랑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박쥐 동굴에 매일 찾아가서 뭐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박쥐가 다른 동물에게 옮겨주고 그 다른 동물들이 또 우리에게 옮겨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다른 동물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양고양이나 천산갑 같은 동물들이 우리가 밤에 자고 있는데 우리 침실까지 친히 납셔서 뭐 바이러스 좀 공유해 드릴까요? 뭐 이러고 했을 리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들이 사는 서식처에 자꾸 다가가서 그들을 자꾸 건드려 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번에 천산갑의 케이스도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천산갑에 비늘이 그 효염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생물학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건데요. 천산갑의 비늘이나 우리가 가끔 깎아내는 우리 손톱, 발톱의 성분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천산갑 비늘 못 구하시면 저희들이 손톱, 발톱 깎아서 한약방에 드려도 됩니다. 정말 똑같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왜 꼭 그게 천산갑 비늘이어야 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천산갑을 중국 사람들이 수입합니다. 네, 중국 정부도 가끔 이제 죄송합니다. 가끔 현장을 덮치거든요. 그 현장을 덮치면 그 천산갑 비늘만 쌓아놓은 게 뭐 10톤 막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된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산갑을 죽였으면 거기서 뽑아낸 비늘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그냥 우리 몸으로 묻는 겁니다. 뭐 걔네들이 바이러스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송광호 씨 말 맞다나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기어코 인간을 감염시키고야 말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면 잽싸게 천산갑 몸을 빠져나와서 걸어서 우리한테 덤벼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야생동물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우리한테 그냥 묻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지만 않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만약에 저 선생님들이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여행 가셨을 때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요. 아프리카의 상당히 여러 나라의 큰 도시에 가면 예를 들면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데 가면 야생동물의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된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지금 이 경우에 사진에 나오는 경우에 오른쪽에 제가 메뉴판을 올려놨는데요. 메뉴판 상단에 있는 거는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고기들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들이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것들은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오늘 얼룩말 들어왔어요. 그럼 그날 얼룩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코뿔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코뿔소 먹고 박쥐, 원숭이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이걸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행 오면 꼭 해봐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너무 잘 되니까 아예 파리나 런던 시내 한복판에도 이런 레스토랑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열대를 연구한 생물학자인데요. 제가 80년대 초에 중남미 열대를 돌아다닐 때만 해도 그 타잔 영화에 나오는 그런 큰 칼 있잖아요. 그런 걸 들고 다녔거든요.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가면은 이제 막 그걸로 그 숲을 쳐가면서 길을 내고 뭐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애쓰고 다녀봐야 숲속으로 몇 킬로 못 갑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마도 이런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은 늘 이런 일을 해왔을 거죠. 자기 가족에게 단백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냥을 언제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허구한 날 허탕 쳤고요. 가끔 가다가 한 마리 잡아서 가족을 먹였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런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숲으로 난 길은 언제나 파멸에 이른다. 지금 목재 회사들, 뭐 광업회사, 광물회사들 이런 데서 숲으로 저렇게 큰 길을 내버리니까 저 길을 따라서 사냥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냥꾼들은 자기 가족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음식점에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야생동물들을 잡아내는 거죠. 심지어는 유럽으로까지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으면 인간하고 야생동물하고 만날 그 일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또 만나는 사람도 그저 한두 사람 만났을 텐데 이제는 상당히 대규모로 서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몸에 오랜 진화 역사 동안 그들의 몸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한테 옮겨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선생님들이 지금 스스로 바이러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경영학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개념이 블루오션 개념이거든요. 만일 선생님이 바이러스다 그러면 누구를 공략하고 싶으세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포유동물이 우리입니다. 77억 마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르는 소, 돼지, 양, 닭 얘네들이 포유동물 중에서 압도적으로 또 뭐 닭은 조류지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무슨 뇌가 있어서 기획을 해서 인간을 공략하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털리니까 건너뛰다 보면 확률적으로 내려앉으면 사람이고요. 내려앉으면 가축입니다. 우리 이미 이런 일들을 어제 오늘 겪은 게 아니잖아요. 조류독감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조류독감이 한 번씩 벌어지면 자꾸 우리 정부는 뭐 철새들이 주범이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글쎄요, 그 철새들이 시베리아에서 조류독감, 그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대단히 힘들어요. 중간에 대충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천수만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그분이 일부러 우리 닭장, 오리장으로 찾아와서 너희들도 한번 당해보라. 그랬을 리 만무하거든요. 이건 사람이 옮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곳에 갔다가 방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가를 자꾸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차들이 옮겨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해마다 벌어지긴 해도 조류독감은 조금은 덜 걱정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닭들이 좀 섭섭하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조류독감에 걸려서 이것도 인수 공통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새들이고 새들을 공략하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포유류를 공략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르스, 메르스, 이번 코로나 이건 전부 포유류끼리 옮겨 다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공략하는데. 자, 이쯤 되면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조류독감이 한 20여 년 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벌어지는 일이다가 지난 몇 년간은 거의 해마다 벌어지는 걸 보면 포유동물 간에 옮겨 다니는 이런 바이러스도 점점 자주 벌어지겠네. 굉장히 추측 가능한 예측이잖아요. 실제로 통계 자료가 그걸 지지합니다. 20세기를 돌이켜보면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뭐 홍콩 독감, 콜레라 몇 번 일어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20년에서 30년 주기로 한 번씩 유행병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에는. 그런데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사르스가 2002년이었거든요. 그 후에 뭐 메르스도 있고 에볼라도 있고 지카 바이러스, 진드기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팬데믹이 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파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만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만일 그 바이러스를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한다 그러면 무지하게 약은 놈입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는 굉장히 조신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증상이라는 것까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감염돼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일단 장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진입하는 건데 기관지로 진입 시작하고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막 막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치명률을 높이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치명률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그 한동안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었죠. 뭐 어느 나라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느 나라는 뭐 어떻게 하는데 한국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국가가 악착같이 찾아내서 고쳐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초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치료를 해서 그 시절에는 거의 감기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률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이게 앞으로 점점 잦아질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바이러스나 세균한테는 우리가 블루오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 정책 기반자들 뭐 이런 분들이 백신이 개발돼야 이 모든 게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얘기했다가 뭐 공개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요. 뭐 어떻게 생물학자가, 과학자가 어떻게 백신을 반대하느냐. 그래서 제가 절대 반대한 건 아닙니다. 다만 백신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리 현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백신을 개발하는데 적어도 1년, 아마도 보통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근데 백신이라는 건 살아있는 세균 아니면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간 약화시켜서 만들거나 죽여서 그 독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만들거나 이러는 건데 이걸 우리 몸에 주입을 해갖고 우리가 가볍게 이 병을 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이. 백신을 맞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은 그냥 투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안전성을 높여야 되고 지금 그나마 성공한 백신 이런 바이러스 쪽에서는 독감 백신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이제 겨울 되기 전에 맞잖아요. 근데 그 독감 백신이 194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효율이 한 60 내지 70% 됩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독감 백신을 맞은 10명 중에 서너 분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70 내지 80년 걸렸습니다. 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던 SARS, 메르스 백신이 없을까요? 아직. 에이즈도 백신이 안 만들어졌고. 왜냐하면 이 백신을 어느 순간에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백신을 테스트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요. 사실 지금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얘기겠지만 제가 그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얘기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해도요. 이거 한 2, 3년이면 끝납니다. 아마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죽고 끝나요. 사람이 많이 죽으면 바이러스가 다음 사람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사람 간의 간격이 생겨서. 그게 거리예요. 우리가 그거를
일부러라도 두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백신을 만들고 나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그 정도 되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만들어 봐야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대개 제약회사들이 그쯤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칫하면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실에서 만드는 백신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백신이 있어요. 그게 행동 백신입니다. 혐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의 혐오 그 현장을 참 많이 봤잖아요. 동양 사람이라고 막 유럽 사람들이 길에서 폭행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참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화생물학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혐오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혐오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가 이롭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너무 반기다가 보면 그 사람한테서 제가 질병을 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우리랑 뭔가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우리가 남이 뱉어놓은 가래침을 가서 아이고 맛있겠다 그러고 핥아먹지 않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실내에 놓은 그런 분변을 마구 만지지 않는 이유, 남을 외지인들을 그렇게 덥석 반기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저는 제 연구실에서 이 현상을 10년 이상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 교토대랑 공동 연구를 해왔는데 교토대는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로 했고요. 제 연구실은 사람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아직 논문을 못 썼고요. 교토대는 논문을 2편이나 원숭이 갖고 썼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혐오감의 근원에는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혐오하는 이유가 근원적으로 진화적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질병, 병원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혐오를 적절히 활용하면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번에 상당히 잘했잖아요. 잘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혹시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2m쯤 거리 두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진화적 그 행위를 그냥 하면 됩니다. 절더러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했더니 정말 절더러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하고 좀 어리석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만약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게 또 벌어지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WHO가 중심이 되든 아니면 UN이 중심이 되든 결정을 하고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면 그냥 2주만 전 세계를 멈추면 됩니다. 2주만 멈추면 바이러스는 다음 숙주로 건너가지 못하고요. 이미 감염시킨 사람만 저희가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2주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 현실적이지는 못하죠. 모든 사람이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더 확실한 백신은 아마도 behavior vaccine, 행동 백신일 거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연을 너무 망가뜨리지 않으면 자연 속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건너올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자주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거보다는 자연을 이제는 보호하는 게 좋겠다. 예, 그게 에코백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천주교 쪽에서 좀 와달라 그래서 한번 갔는데요. 2달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회칙 그 말씀들을 묶어가지고 책을 내셨더라고요. 찬미 받으소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교황이 되실 때부터 은근히 제가 기대했었거든요. 이름을 예, 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서 따오실 때부터 이분은 좀 혹시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책에 보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거를 이미 다 예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생태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자연계의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된다 하는 걸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사회학자들은 우리 인류의 이런 역사를 전환의 개념으로, turn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던데요. linguistic turn 하면 언어적 전환, cultural turn 하면 문화적 전환 뭐 이러는데 제가 99년도에 일본의 초대를 한번 받아서 그 모리 전 총리가 무슨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되게 거창한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근데 어쩌다 제가 한국 대표로 참여했는데 저도 뭔가 거창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1세기에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전환은 ecological turn, 생태적 전환이다. 뭐 정보의 전환,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포스럽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게 21세기인데 생태적 전환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 environment friendly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거 조금 변명 같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정도 한 거죠. 저는 이제부터는 소비자들이 저 기업이 기업 활동의 중심에 생태를 진짜 두느냐 안 두느냐를 눈 밝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눈 부릅뜨고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업들에다가 에코-센터드 기업으로 거듭나라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했죠? 어이구, 괜찮습니다. 30분 한 거 같죠? 거의? 네, 예, 30분 20분 하겠습니다.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마다 그 해의 인물을 뽑잖아요. Person of the Year. 근데 1988년에 흥미로운 일을 했었어요. 그 해에 행성을 뽑았습니다. Planet of the Year. 지구를 뽑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걱정한 거는 오래된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그동안 지구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환경 재앙들은 다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 뭐 낙동강 페놀 사건, 한강은 멀쩡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환경 문제가 얼마 전에 터진 거죠. 그게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 이슈가 된 거고 세계 지도자들이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질병에만 팬데믹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일테면 팬데믹 환경 위기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아까 장윤재 교수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제가 UN 기후변화 협약 뭐 명예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쓰는 부르는 용어는 챔피언입니다. 그것도 제가 권투하는 사람도 아닌데 챔피언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제 임무는 세계 어디서든 이 UNFCCC가 큰 행사를 하면 시간이 되면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하는 이게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항상 묶어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후가 변화하면서 생물다양성이 사라지는 그게 어쩌면 더 직접적이고 더 급한 위기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기후변화는 그나마 세계 지도자들이 자주 모여서 그래도 논의를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번 세기의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어떻게든 붙들어 매보자 하는데 이거 합의를 못 보는 거잖아요. 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여성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지만 뭐 남성으로서 저 고백하렵니다. 여성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저 사진에서도 보시는 대로 저 지도자들 중에 메르켈 총리님은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모이면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세요. 근데 저기 남자들 보세요. 팔짱 끼고 저 트럼프 아베 해가면서 난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뭐 이러고 서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저희 이 일이 벌어지는 내내 저희 생물학자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2도만 올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충분한 근거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도 아니거든요. 옆에서 이제 떠들곤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IPCC의 사무총장을 우리나라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회성 박사님, 정치하신 이회창 씨의 동생이신데요. 이회성 박사님의 리더십으로 이건 보통 리더십이 아닙니다. 2도로 잡아보자 하는 거를 지도자들이 전혀 합의를 못 보는 이 와중에 과학자들을 다 총동원해서 2도가 아니라 1.5도로 수정해야 된다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참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회성 박사님 존경합니다 하면서도 또 쓴소리를 합니다. 1.5도 안 되거든요. 예, 1.5도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기후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날씨가 변하는 걸 다 느끼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생물다양성의 고갈은 못 느낍니다. 우리 눈앞에서 북극곰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다라는 고산지대에서 저 황금두꺼비가 멸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황금두꺼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저기서 연구하면서 딱 2번 봤습니다. 밤에. 그래서 저는 정말 남다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던 놈들이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쟤네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 한 구석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걸 못 느끼시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고갈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다음 슬라이드요. 왜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쳐야 되나. 제가 국립생태원에 원장을 하던 시절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되게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저 북쪽에 계신 지도자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그냥 눈짓만 한번 보내든 한마디 말만 하면 저 뭐 일사천리로 움직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국립생태원의 직원들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래 가지고요. 원장 말을 뭐 하나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다양한 사회, 다양한 목소리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에서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되면 좋겠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면 좋겠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사회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렇게 균질의 사회에서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성은 시끄러운 곳에서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가 시간 조금 남은 동안에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드리고요. 저 뒷부분은 뭐 질문이 나오면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요. 요거 설명하는데 저 선생님들을 카프카의 변신 도입부로 좀 모셔가겠습니다. 깨어나 보니 갑충이 되어 있더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다 요 애벌레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지금 저 이파리가 너무 맛있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나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연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곳이라서 바로 옆에 똑같은 식물이 자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식물을 먹어보니까 영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맛없지만 이거 그냥 먹을까? 아니면 나 똑같은 거 기어코 찾아서 먹을래? 만약에 후자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식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한 7m쯤 떨어져서 또 한 그루가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야 7m가 뭐 몇 걸음이지만 쟤네들한테는 구만리 같은 길입니다. 그걸 찾아서 가는 동안 뒤에서 이 친구가 먹어치운 식물이 또 이파리를 내고 생장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가 하면요. 다양성만 확보되면 공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복귀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다음 슬라이드요. 어느 날 바나나 농장에 가봤어요.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뒷산에 올라가니까 바나나 농장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나나 잎을 특별히 좋아하는 애벌레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거 뭐 너무 좋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눈이 모자라게 심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을 텐데 인간이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그 다양성을 싹 없애고 한 가지로만 심어줍니다. 그게 때마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면 나는 살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먹는데 그 순간부터 나는 곤충이 아닙니다. 해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농약을 뿌려서 저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근데 한꺼번에 한 번 농약을 쳐서 죽이지 못합니다. 자꾸 또 되살아납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더 독한 농약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독한 농약 때문에 주변 강물의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결국은 새들이 죽어나가고 그게 여러분이 읽으신 침묵의 봄에 나오는 내용이었잖아요. 다양성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양성을 해치면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있어요? 농업을 포기합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감동받은 책인데요. 총균쇠. 이 책을 쓰신 UCLA의 제럴 다이먼드. 이 책 안에서 저런 얘기합니다. 농업은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실수였다. 이게 농업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데요. 농업을 하되 처음부터 다양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다이먼드 교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마 요쯤에서 제가 일단 강의를 마치고 와야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예. 그래서 이 다양성을 확보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이유도 다양한 생물들이 사라지고 박쥐가 얼마 안 되는 동물들에게 옮겨주고 우리는 또 그 사라지는 그 동물 얼마 안 되는 야생동물을 또 기어코 잡아내고 이러는 와중에서
오랫동안 그들의 몸에 야생동물의 몸에서 잘 살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인간의 몸으로 옮겨 붙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자연 그대로 좀 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강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혹시 필요하면 더 보충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자, 질문을 이제 출력하는 동안에 정말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이 명강사의 특징은 이 사회자가 시간이 됐다고 말을 안 해도 이게 그냥 몸으로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40분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7시 반에서 앞에 이거 5분 써갖고 8시 15분이 되면은 딱 40분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몸으로 아시네요. 그래서 역시 오랜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테드로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분이시구나. 자, 지금 몇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은 제가 오시는 대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바로 하시면서 또 뒤에 못다 하신 말씀도 더해 주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출력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오신 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유, 이 목사님은 이름이 너무 또 오늘 최재천 교수님 또 윤동주 목사님 오셨습니다. 기장 태제남북교회 윤동주 목사님이세요. 또 참 이름 정말 귀한 분이신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에는 기독교 신학의 잘못된 해석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친환경적이기보다 자연 지배적인 신학을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바울 신학적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을 때 영성과 신앙의 형태가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네,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지 않아서요. 흡족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제 아내가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결혼할 때 제가 교회는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결혼한 이래로 빠짐없이 지금 몇십 년째 교회는 다닙니다. 제가 전공이 진화생물학이다 보니까 세례는 못 받았고요. 아직 이게 두 세계가 이렇게 제 안에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긴 한데 교회 몇십 년을 다니면서 저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시다가 저한테 최 교수님은 설교 시간에도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제 그 구절을 읽어가지고 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조금은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게 있는 것 같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었다는 것처럼 너희에게 붙이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럴 때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라고 주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안 읽는 비교적 안 읽는 성경이 레위기 그 중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많이 지켜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자연과 공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대표로 맡길 때는 저 친구들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서양 사람들이 대체로 이거 이제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건 좀 참 섭섭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 지도 교수님 윌슨 교수님은 생명의 편지라는 책을 쓰면서 이 환경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건 과학과 종교가 손을 잡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종교계에 그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교회는 영원히 못 모이나? 에이, 제 생각에 우리가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우리 만나서 끈끈하게 서로 부둥켜 안고 뭐 뽀뽀하고 이러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흥미로운 진화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 유일하게 거대한 익명사회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스타벅스에 침팬지가 한 20마리 둘러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 동네 침팬지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가지고 뭐 카페라떼 뭐 이런 거 하나 시키는 거를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 20마리 침팬지들이 쟤 뭐야? 다 덤벼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역 대합실에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겁대가리 없이 그냥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도 그냥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선 유일한 자연계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을 우리가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또 지나가면 우리 또 모여서 일할 거고요. 하지만 만일 이런 일이 앞으로 잦아지면 일이 벌어지면 또 거리 두고 끝나면 또 모이고 이걸 아마 우리가 융통성 있게 아마 해야 되겠죠.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조금 더 듣고 싶으시면 질문하신 목사님은 다시 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인간만 유일하게 그 거대한 그 익명 사회를 건설하도록 이제 진화했다는 그런 말씀과 연관해서 이거 교수님 멀리 독일에서 온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만 청중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독일에서 온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 같은데 독일에서 에큐메니컬 공부 중인 정희경 목사입니다. 혐오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말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혐오를 피할 수 없다면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진화생물학자로서 인종 간의 혐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묘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네, 아유, 저는 뭐 극복하는 것까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다양성 얘기를 하다가 뭐 미처 다 마치지는 못했는데요. 우리가 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탠다 그러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이라고 자꾸 우리가 스스로 믿었습니다.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많이 섞인 민족입니다. 반도에 살면서 섞이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들락거리는 것이고 우리는 또 전쟁을 굉장히 많이 겪은 민족이라서 뭐 섞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전자는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훨씬 강력합니다. 제 고양이가 이게 저를 지하겠다고. 섞이면 섞일수록 점점 강해지고 질병에도 더 강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자연은 끊임없이 섞어왔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혐오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 부족으로 보다 많이 섞이는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혐오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일 민족인 줄 알고 살면서 조금 우리랑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거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농촌 총각들이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많이 데려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문화 나라가 돼 가잖아요. 제 생각에 조금씩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는 그런 학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점점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지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멀리 독일에서 공부 중인 정희경 목사님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인데 한 번 더 요거 혐오 문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경제 문제로 질문이 나왔으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은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혐오를 진화의 산물이라고 정의하셨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와 근거를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한 전도사님의 말씀인데 굉장히 그 말씀이 인상적이셨나 봐요. 한 번 더 조금 더 네. 네. 일본 교토대 에서 한 연구를 보면요. 일본 원숭이들이 다른 원숭이가 쌓아놓은 변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건드리지 않고요. 또 통 속에다가 변처럼 만들어가지고 약간 촉감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음식을 빼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넣어서 손을 집어넣게 만드는데 손을 집어넣다가 약간 물컹한 게 만져지면 쓱 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비교적 유전적으로 가까운 영장류들도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초에 우리가 그런 혐오감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게 병이 옮을까 봐 제일 걱정했던 것 같다는 게 하여간 지금까지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양형구 님이 보내주신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각 정부와 사람들은 당장 경제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당장 종교 행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닌가요? 다른 얘기 암만 해봐야 만약에 굶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뉴델리의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한 남성이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 것보다 실컷 먹고 이제 굶어 죽는 것보다 실컷 먹고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번에 방역을 잘하는 바람에 세계가 우리를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는데 방역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그건 방역을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연결될 수밖에는 없죠. 다만 저는 조금 이번 기회에 조금은 우리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좀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저 같은 사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제인구달 박사님, 장윤재 교수님도 아마 만난 적이 있으신데 제가 학교에 모셔서 강연도 하고 제인구달 박사님이나 제 지도 교수님, 윌슨 교수님, 데이비드 스즈키, 온갖 이런 분들이 그동안 참 열심히 떠들었거든요. 자연을 보호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이롭습니다. 자연을 자꾸 이렇게 망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참으로 열심히 떠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셨어요. 저희들은 심지어는 얼마나 답답하면 경제학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환경경제학이라는 분야 만들어 달라고 졸랐어요.
환경경제학이라는 분야는 좀 어설픈 분야입니다, 솔직히. 그래갖고 그분들이 갯벌의 금전적 가치까지 계산해 주셨어요. 갯벌은 돈으로 치면 이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 돈 수치 디밀면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디밀어도 갯벌 여전히 망가뜨립니다. 아무것도 안 통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는 날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생물 다양성은 끊임없이 사라지고. 그런데 이번에요. 저같이 이런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짓 당할 거면 자연 안 건드리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못하던 거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줄지도 모르겠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신 그 내용이 어쩌면 이제는 먹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좀 요즘 듭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경제 체제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그 영어로 business as usual이라 그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하던 그대로 하면 또 자연 망가뜨리고 또 이런 일 당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경제 구조 자체를 우리가 한번 바꾸는 그런 작업을 이번 기회에 좀 하면 어떨까? 참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도 가슴이 이렇게 공감이 된 게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뭐랄까요 그런 참 슬픈 시간을 보내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화도 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호소하지만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똑같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저 농담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 바이러스가 조금 고마우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우리 아유,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표현을 바짝 잘못하면 네. 큰일 납니다. 또 이제 제가 한 표현인데 이렇게 안 듣다가 그래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경청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기회니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정말 경제를 포함해서 우리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태적 회심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또 다가와서 제가 또 저도 모르게 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태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신학병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가 뭐 거의 모든 자원을 궁극적으로는 자연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을 완전히 봉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던 식으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지구에 그렇게 많은 생물종들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했지만 지난 몇백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라는 딱 한 종이 지구를 바꿔버린 이거는 지구 역사 전체에 비교해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동안 저지른 이 과오라는 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조금은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 차원에서도 정말 다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다 선생님이 늘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일해야 되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화해야 된다. 작은 힘이 계속 모이면 큰 힘이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집이 연희동인데요. 지금 10년 넘어 학교를 늘 걸어 다니고
있고요. 왕복 7km 정도 됩니다. 걸으면서 늘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걸으니까 나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조금 건강해지네 뭐 이러고 걷고 있고요. 우리 동네 저 가게 아주머니들은 저를 가끔 골려 먹어요. 제가 언제나 이렇게 접는 장바구니를 언제나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혹시 못 가져가면 이 교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러고 그냥 저를 골려 먹는데 예, 그런 것도 하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 제가 쓴 벌레 먹은 과일 주세요라는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사 먹는 과일은 절세 미인 과일이잖아요. 흠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근데 그렇게 키우려면 매일 뿌려야 됩니다, 약을. 근데 과수나무 가져보신 분은 다 아는데 절대로 농약 안 뿌리면 과일이 안 생기잖아요. 1년에 몇 번은 뿌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우리 인간이 충분히 해독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근데 지금은 너무 절세미인 과일 만드느라고 계속 뿌려야 되겠어. 우리가 독극물에 찌들은 과일을 먹고 사는 건데 우리가 자꾸 과일 가게에 가서 저는 벌레 조금 먹은 과일 찾고 있는데요. 이러면 그 조금 벌레 먹은 부분은 우리 입으로 베서 버리고 나머지를 먹으면 되거든요. 벌레가 조금 먹었다는 건 제가 장금이 과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 옛날에 우리 임금님들 불쌍한 분들이었잖아요. 꼭 보는 앞에서 누가 찝쩍거린 음식 드신 분들인데 수락관에서 거기 오는 동안에 누가 탔을까 봐 그 상궁이 앞에서 먹어보잖아요. 근데 이 벌레 먹은 과일이라는 건 장금이가 저보다 먼저 한번 시식해 준 과일이에요. 건강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이 과일 가게에 가서 자꾸 얘기하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과수원 아저씨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자꾸 벌레 조금 먹은 과일들 찾네? 그럼 나야 좋죠. 난 자주 안 뿌려도 돼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소비자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덜 쓰고 뭐 이런 자동차 덜 이용하고 뭐 이런 작은 일들을 글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일상처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하죠. 이번에 다 보셨잖아요. 갑자기 공기 깨끗해진 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저 공기가 매일 요 정도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저만 한 거 아닐 텐데요. 요 정도에도 세상이 달라지는 걸 보셨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변화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다면 이제 그쪽으로 정말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교수님보다 조금 거리가 짧은데 걸어 다닙니다. 좀 동네는 그러지만 학교로. 저는 장바구니를 못 들고 다녔는데 앞으로 교수님 따라서 장바구니 꼭 들고 다니겠고요. 예. 저도 벌레 먹은 과일을 사 먹는데 그게 좋은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값이 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걸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를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실천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정말 이 생태 백신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운이 납니다. 이번에 조금 좀 큰 질문입니다. 좀 문명 전환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한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안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정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전도사님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뭐 그런 분야까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서 뭐 부러지는 답을 드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뭐 저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그 와중에 이미 우리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 생긴 그런 경향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게 굉장한 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빠른 미래에 이제 벌어질 거다. 성균관대학의 공대에 최재봉 교수라고 계십니다. 제 동생은 아닌데 이름이 좀 비슷한데 얼마 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지금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산업계는 그냥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걸로 다 변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하는데 아마 이런 경향이 훨씬 가속화할 거는 너무나 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국민은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정부는 국민이 변하는 줄 조금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거림들도 길거리에서 QR코드로 그 깡통에다 QR코드를 붙여놓고 산답니다. 뭐 거의 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QR코드에다가 이렇게 찍어줘야 동량을 받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나라 저도 나이가 이제 제법 먹었는데요. 저도 인터넷 뱅킹 합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인터넷 뱅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만 국민이 그런 거 잘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주춤주춤 한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지금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이게 지나고 나면 훨씬 빠른 속도로 AI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여 가겠죠. 또 하나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게 아까 제가 강의 중간에 이제는 환경 친화적 뭐 이런 변명조로 얘기하는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지 않을까. 뭐 우리가 앞으로 자꾸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혹시 저 기업이 돈은 잘 버는데 저 기업 때문에 혹시 우리 한 3년 후에 또 팬데믹 또 겪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앞으로 소비자들이 계속 찾아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가구 회사. 사실은 가구는 옛날에는 필요할 때 나무 하나 한 그룹에서 가구 만들었을 텐데 지금 너무나 많이 만들고 털리지 않으면 버리고 뭐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열대지방의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베는 거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이거는 좀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소비자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런 회사들의 제품을 배척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태 중심적 기업, 생태 중심적 정책, 생태 중심적 사고가 뭔가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환경 파괴에 눈을 감았지만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면 우리가 한 4, 5년 돈 벌어놨는데 그게 이런 팬데믹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다 털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는 없을 거다 하는 그런 자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산업 구조도 상당히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과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아까도 이제 AI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디지털 세계 4차 산업혁명이 교수님 강조하시는 생물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역행한다고 보십니까?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연관해서 좀. 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동하면서 그 뿜어내는 뭐 온실기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상당히 줄여준다고 그러면 뭐 AI 시대가 그 환경 보호에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세계화의 흐름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농산물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쌀과 계란 빼놓고는 거의 모든 걸 외국에서 사다 먹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포도가 대개 칠레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조금 싸다고 해서 포도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저 기후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방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일 우리가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하고 현명하게 네트워킹이 되기 시작하면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서 그걸 우리가 로컬 푸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진 그런 농산물을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소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발달된 앱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것을 잘 활용하면 말씀하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잘 분석해서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막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신학적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신학대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비장하십니다. 이 교수님 아주. 아까 이제 생태적인 전환 하셨는데 전환은 신학적으로 회개다. 회개입니다. 회개. 전환이 회개인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죽고 사는 거거든요. 죽는 경험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환경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개혁이나 조금 수성 이런 것이 아니라 회심은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건데 전환도 회개인데 그럼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즉 진화생물학적 입장에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찬미 받으소서에 보면 교황님이 그 실제로 작년에 그런 선언을 하시잖아요. 저 교리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자연에게 저지른 그런 일들을 죄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적 죄, ecological sin이라는 거를 원죄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설명을 하시면서 하느님이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당한 놈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유대 관계를 끊어내고 뭐 이러는 건 그건 죄악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생태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이 교황님 말씀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리고 뭐 저는 뭐 회개가 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뭐가 죽어야 되나 하는데 역시 그 찬미 받으소서에 읽어보면 그 우리의 이 삐뚤어진 욕망을 그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 무절제한 이런 욕망들을 좀 죽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목사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우리 교수님 자신의 무절제한 욕망을 죽이는 것부터 그게 이제 생태적인 전환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질문하신 질문이 교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갖고 제가 다시 한번 그분 만나면 다시 말씀하겠습니다만 무절제한 욕망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 바로 다음 주가 5월 제가 알기로는 20일부터 25일까지가 그 가톨릭이 지키는 찬미 받으소서 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태회칙 발표한 지가 2016년에 발표했으니까 올해로 아마 4년째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왜 샌프란시스코의 그 형제 태양과 누이 달의 찬양시에서 참미 받으소서 참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 라우다토 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만든 회칙이고 생태 그 회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전 교인들에게 주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교황 개인의 가르침이라기보다 그 교회 전체 공식 가르침이어서 권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다음 주가 5월 20일에서 25일까지가 아마 참미 받으소서 주간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과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자, 앞으로의 예상인데 한간에는 가을쯤에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진화생물학자로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2차 팬데믹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산불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산불 진압했는 줄 알고 방심하면 그 잔불이 또 큰 불로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스페인 독감도 2차 대유행이 1차보다 한 5배나 더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유행을 정말 걱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지난번에 제 칼럼에 글을 썼는데요. 2차 대유행이 가을쯤 온다고 그러면 가을까지 우리가 집콕 생활을 그냥 계속하고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방역 시스템을 굉장히 확실한 시스템을 비교적 잘 만들었잖아요.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검진하고 치료받으면 비교적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아닙니다. 전제가 빨리 발견하고 치료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물론 참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또 빨리 대처하면서 우리가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내려주는 지침을 잘 지키면서 손 씻기 열심히 하고 필요할 때 마스크도 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신고하고 검진받고 하면 우리는 그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다 그래도 초기 단계에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긴장하고 대비는 하고 있어야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수님 주신 말씀 오늘 참 벌써 정리할 때가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만 오늘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숲으로 난 길은 언제나 파멸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경구가 저는 정말 인상적으로 남았고요. 바이러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인간이 그 번식의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이러스 눈으로 우리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시점을 전환시켜서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또 이렇게 사고를 확장해 주신 것도 참 좋았고요. 그 화학적 백신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행동 백신을 사용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는 생태 백신으로까지 나가야 이것이 해결이 있는 것이지 그 약물에만 기대해 갖고는 절대 근원적인 해결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정말 총체적으로 대처하는지 아주 기본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기라고 하는 말을 저는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그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이게 생태적 거리두기겠구나. 거리두기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거리두기. 그런 거리두기. 아마 교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거리 두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사랑의 간격은 가까이 유지하자. 그런 칼럼도 쓰신 것 같은데. 네, 사랑의 간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는 두더라도 사랑의 간격은 유지해 나가는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창조적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이 생물 다양성 감소를 일으키고 있는 이 현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듣고 싶었는데 그 문제 중요성 우리들에게 환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책이 생각이 났는데 왜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서, 특히 그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 안에 숨어 있는 놀라운 생태적인 지혜를 그 생물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성서의 생태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A.T. 휘트만, A.H. 휘트만 아버지와 아들인데 두 자연과학자 아버지와 아들이 쓴 책 성서의 생태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생태학자, 자연과학자의 눈으로 봤더니 성서 안에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사랑의 방법이 있는지 하는 그런 책이 생각이 나서 저도 한번 그 책을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최재천 교수님. 제가 그 책 저 서평도 썼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책에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성서의 생태학 꼭 좀 참조하시고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와 이어져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생명이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또 추천서를 썼다고 하니까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재천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밤중에 쉬셔야 될 시간에 그래서 시간 내주시고 이처럼 귀한 강의와 질문도 받아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언론에서 뭐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과 임팩트 주시고 흔들어서 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참가하신 모든 분들 오늘 51분 참가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희가 아쉽게 이제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교수님 뭐 인사말 간단히 하실 수 하시고 저희가 네, 아닙니다. 뭐 이건 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이러스 너무 무서워하실 것도 없고요. 조금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